년이 진짜 시아버지를 죽이려고? 비명이 복도를 찢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병원 로비에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 그룹의 병원장이었습니다. 그가 며느리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은 교수님, 교수님이 여기 계셨습니까?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녀 취급하던 며느리에게 재벌 병원장이 90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며느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 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주방에서 은수연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색바랜 면바지에 기름때가 잔뜩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대충 묶어 올린 머리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마 위에는 무가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아직 손도 못 댄 시금치 10단이 수북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시어머니 마옥자가 보내온 메모지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전 70인분, 빠짐없이, 잡채 15인분 추가, 갈비찜 넉넉히, 70인분. 수연은 그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절이라고 해도 제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친척이란 친척은 죄다 불러 모아 잔치상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제사도 없는데 이 정도면 복받은 며느리지. 고마운 줄 알아. 시어머니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연은 이를 악물고 물을 썰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올 테니까요. 그때 침실 문이 열리며 남편 박성준이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포마드로 빗어넘긴 머리, 다림질이 빳빳한 와이셔츠,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그는 주방을 슬쩍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엄마가 내일 아침까지 갈비찜이랑 잡채 다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새벽 4시부터 쉬지 않고 움직인 손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고. 알았어. 좀 더 빨리 할게. 하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늘 그렇듯 순종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성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신으며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가 전 종류 2가지 더 추가하래. 동태전이랑 호박전. 재료는 알아서 사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물을 써는 손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분당 아파트 거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 위에 갈비찜, 잡채, 각종 전, 나물 반찬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손등에는 기름에 데인 자국이 벌겋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5명, 10명. 시어머니의 친척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웃음소리와 인사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어머, 옥자 언니. 올해도 이렇게 차렸어?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솜씨가 좋아서. 시어머니 마옥자는 새로 맞춘 옷을 차려입고 현관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모든 음식을 만든 것처럼 어깨를 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신발 정리 도와드릴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마옥자는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신발은 무슨? 부엌에 가서 국 데워. 사람들 오는데 국이 식으면 어떡해.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며느리 대학도 안 나왔다며? 응, 옥자 언니가 그러더라. 그래도 일은 잘한다고. 허긴 저런 게 어디서 성준이 같은 남자를 만나. 복 받은 거지. 수연의 귀에 그 말들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국을 젓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대학도 안 나왔다.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에서 신경외과 부교수로 일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 메스를 쥔 손의 정확한 떨림, 동료 교수들의 존경 어린 눈빛. 그 시절의 은수연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뇌혈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실력자. 학회에서 발표할 때면 수백 명의 의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에 계시던 친정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비행기로 14시간. 수연은 공항으로 달려갔지만 비행기 안에서 두 번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뇌출혈. 자신의 전공 분야였습니다. 바로 곁에 있었더라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수연을 무너뜨렸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실력이 정작 아버지 하나 살리지 못했다는 자책. 그것은 수연의 영혼을 깊숙이 갉아먹었습니다.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빈집에서 몇 달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남자가 박성준이었습니다. 대기업 상무라는 직함, 반듯한 외모, 다정한 말투. 세상에 혼자 남겨진 수연에게 그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나한테 기대. 내가 다 해줄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의사라는 과거는 묻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시댁 식구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라는 이름이 자신에게는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죄책감의 다른 이름이었으니까요. 예, 수연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수연은 생각을 떨쳐내고 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마옥자는 빈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잡채가 벌써 바닥이야. 70인분 하라고 했더니 뭘 한 거야? 당장 더 만들어 와. 어머니, 잡채는 넉넉히 했는데. 넉넉히? 이게 넉넉해? 눈깔이 있으면 봐. 접시가 비었잖아. 친척들 앞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 킥킥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바로 만들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당면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성준이 거실에서 맥주캔을 들고 웃으며 친척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성준 씨, 당면이 떨어졌는데. 잠깐 마트 좀. 성준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명절인데 마트가 어딜 열어. 있는 걸로 해. 그런데 어머니가 잡채를 더. 수연아. 성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을 의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마. 알아서 좀 해. 수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알아서. 언제나 알아서. 그 말이 수연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수연은 싱크대에 손을 짚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턱끝에 맺혔다가
기름때 묻은 앞치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시간은 저녁이 되어 갔습니다. 친척들은 배를 두드리며 거실과 안방을 차지하고 드러누웠고 수연은 쉴 틈 없이 그릇을 치우고 과일을 깎고 커피를 날랐습니다. 마치 식당 종업원처럼. 아니, 종업원은 최소한 월급이라도 받습니다. 애미야, 커피 좀 타와. 설탕 반 스푼에 프림 많이. 예, 과일 깎아서 가져와. 사과 말고 배로. 수연 씨, 물 좀 갖다 줘요. 이름 대신 예, 에미야로 불리며 수연은 거실과 부엌을 쉼없이 오갔습니다. 밥 한 숟갈 뜰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속이 쓰렸지만 그것조차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잠깐 들어간 수연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바탕화면에 한 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수술 가운을 입은 자신. 가슴에는 존스 홉킨스 병원 닥터라는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수연은 자신감에 가득 찬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명찰 부분을 쓸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였을까?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생명을 살리던 그 손이 지금은 70인분의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 하시던 아버지. 지금의 딸을 보시면 뭐라 하셨을까요? 하지만 수연은 핸드폰을 끄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초라한 모습. 이것이 지금의 은수연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시어머니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뭘 그렇게 오래 처박혀 있어? 손님들 과일 접시 비었다. 빨리 안 움직여. 네, 어머니. 바로 하겠습니다. 수연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친척이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먹다 남은 음식 접시와 소주병, 맥주캔이 전쟁터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무릎이 풀려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19시간을 쉬지 않고 움직인 몸이었습니다. 성주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따로 마련된 방에서 TV 소리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수연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부엌 바닥에 앉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였습니다. 70인분의 그릇, 70인분의 수저, 70인분의 잔. 그래도 괜찮다고 수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성준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가족이니까, 남편만이라도 자기 편이 되어준다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연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등에 기름대인 자국 위로 흘렀습니다. 쓰라렸지만 수연은 이를 악물고 첫 번째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명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절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연은 전날 밤 설거지를 끝내고 새벽 2시에 겨우 눈을 붙였지만 5시에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날 밤 문자를 보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점심 손님 50명. 갈비탕 준비해. 사골 육수는 새벽부터 끓여야 제맛. 50명. 어제 70인분을 해치우고 오늘은 또 50명이었습니다. 수연은 부은 눈을 비비며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시어머니가 미리 사놓은 사골뼈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적어도 재료는 준비해 두셨구나 싶었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칠 핑계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고를 큰 솥에 넣고 물을 채우는데 안방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마옥자가 나왔습니다.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머리에는 롤을 감은 채였습니다. 육수는 벌써 올렸어야지. 지금 올리면 점심때까지 뽀얗게 우러나겠어? 어머니, 새벽 5시에. 변명은 됐고 마옥자는 부엌 의자에 앉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오늘 손님 중에 성준이 회사 전무부인도 와. 알아? 그 집은 며느리가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옥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대학 문턱에도 못 가봤지만 그래도 이런 거라도 잘하면 되는 거야. 응? 음식이라도 잘해서 체면 세워줘. 그게 내 할 일이야. 대학 문턱에도 못 가봤다. 존스 홉킨스 의대. 미국에서도 최상위권으로 꼽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펠로우십을 거쳐 부교수까지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를 10번 나와도 쉽게 갈 수 없는 자리. 하지만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과거를 꺼내는 순간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그날의 기억이 숨통을 조여올 테니까요. 네,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옥자는 콧방귀를 뀌며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내가 밥 먹을 생각하지 마. 어제도 손님 접시 빈 거 내가 못 본 줄 알아? 정신줄 놓고 밥 처먹을 시간에 손님상 신경이 났어.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밥 한 숟갈 못 먹었는데 오늘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침에 조금만. 조금? 내가 먹는 동안 누가 국을 봐? 손님 오기 전에 반찬도 다 세팅해야 하고 과일도 깎아놔야 하고 배 채울 시간 있으면 일이나 해. 마옥자는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다는 듯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연은 끓기 시작한 사골솥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젓가락 하나 들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창 모임, 남편 회사 관계자 부인들, 시아버지 쪽 먼 친척들까지 합쳐 어느새 거실은 북적였습니다. 수연은 앞치마를 고쳐 매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갈비탕 금방 나옵니다. 어머, 옥자 씨 며느리? 참 부지런하네. 호호, 부지런한 게 저의 유일한 장점이죠.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날카로웠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갈 데가 없었으니까 시집와서 이런 거라도 하는 거죠 뭐. 우리 성준이가 바보같이 얼굴만 보고 데려왔는데 그래도 밥은 할 줄 아니 다행이에요. 손님들 사이에서 웃음이 퍼졌습니다. 수연은 갈비탕을 담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으려 애썼지만 국자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근데 옥자 씨 며느리 친정이 어디래요? 친정이요? 마옥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물어보지도 마세요. 근본도 없어. 부모도 없고 집안도 없고 성준이가 불쌍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애가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데. 마옥자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지만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리는 크기였습니다. 될 게 못 되니까 눈치가 없어. 수연의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져 솥 안으로 빠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그보다 먼저 달려왔습니다. 근본이 없다. 부모도 없다. 될 게 못 됐다. 아버지 은창호.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중학교 교사. 딸을 미국 의대에 보내기 위해 과외를 3개씩 뛰었던 아버지. 근본이 없다니.
수연은 입술을 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신우이 셋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성미, 박성은, 박성희. 셋 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큰 신우이 성미가 수연을 보더니 위아래를 훑쳤습니다. 옳게, 아직도 그 앞치마 입고 있네? 명절마다 똑같은 거 보니까 내가 다 서글프다. 둘째 성은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언니, 올케한테 너무 그러지 마. 앞치마가 작업복인 사람도 있는 거지. 막내 성희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래도 올케 음식 솜씨는 인정. 우리 엄마가 식모를 잘 뽑았어. 식모. 새 신우이가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등 뒤로 들리는 그 웃음소리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성준이가 있으니까. 점심이 끝나고 손님들이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안 수연은 또다시 부엌에서 설거지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50인분의 갈비탕 그릇, 밥그릇, 수저, 반찬 접시, 싱크대에 쌓인 그릇 탑이 흔들거렸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아침도 점심도 먹지 못한 몸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수연은 잠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깊이 묻어둔 폴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JHH라는 이름의 폴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약자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 수술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 옆에는 함께 수술에 성공한 동료 의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학회 발표장. 수백 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이 새겨진 존스 홉킨스 병원 의사 명찰. 세 번째 사진.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존스 홉킨스 병원 정문 앞에서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딸이 부교수로 임명된 축하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핸드폰 화면 위로 번졌습니다. 아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만약 그때 아버지 곁에 있었더라면, 만약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었더라면, 뇌출혈, 골든타임 안에 수술만 했으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라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뇌혈관 전문의가 아버지의 뇌출혈을 못 막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멀리 있었을 뿐입니다. 그 죄책감이 수연을 의사 가운 밖으로 끌어냈고 이 부엌 앞치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끄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충혈된 눈, 푸석한 피부, 갈라진 입술. 이 얼굴로 다시 나가야 했습니다. 10명의 손님 앞에서 웃어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자 거실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돌아갔고 남은 것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신우이 셋이었습니다. 6명이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수연이 나타나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뭐 하느라 이제 나와?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수연이 입을 열기 전에 마옥자가 손뼉을 짝 쳤습니다. 마침 잘 나왔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신우이 셋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남편 성주는 커피잔을 들고 창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가족 여행 가기로 했어. 여행이요? 수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명절 내내 일만 했으니 여행이라니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는 걸까요? 제주도일까?
아니면 가까운 온천이라도. 괌이야. 괌. 신우이 성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손에 들린 핸드폰 화면에는 괌의 하얀 해변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오빠, 이 리조트 맞지? 풀빌라.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방 3개 잡았어. 엄마 아빠 한 방, 나 한 방, 너네 셋이 한 방. 수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방이 3개. 남편이 한 방이면 자신은 당연히 남편과 같은 방일 텐데. 그런데 왜 자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까요? 성준 씨, 나는? 성준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그게 마옥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마치 큰 선물이라도 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너는 집에서 쉬어. 네. 70인분에 50인분까지 했으니 피곤하잖아. 뒷정리하면서 푹 쉬어. 그게 너한테는 더 나아. 수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뒷정리하면서 쉬라고. 그것이 배려라고. 어머니,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명절 내내 음식 준비하느라. 가서 뭐하게? 너 영어도 못하잖아. 신우이 성은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연은 그 말에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영어를 못한다. 미국에서 10년을 살며 의대 수업을 영어로 듣고 국제학회에서 영어로 발표하고 영어 논문을 수십 편 쓴 자신에게 영어를 못한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을 보았습니다. 성준이라면 성준이만이라도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성준 씨, 나도 같이 가고 싶어. 뒷정리는 같이 하면 금방 끝나잖아. 그리고 나도 가족이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가족이라는 단어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고 시누이들이 고개를 돌려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준은 잠시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의견이 맞아. 수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티켓은 6장이야. 당신은 비자도 없잖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자가 없다고.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비자 타령을 하다니.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또 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편을 든 적이 없었습니다. 수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2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것. 아버지를 잃은 슬픔, 자신을 지운 후에 이 집에서 받은 모멸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도 가족이라고 했잖아. 수연의 입에서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한 소리였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시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흘 동안 잠도 못 자고 70인분, 50인분 음식을 만들었어요. 밥 한 끼 못 먹었어요. 그런데 여행은 6명이고 나는 뒷정리나 하라고요? 이게 가족이에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습니다. 같이 정리하면 금방 끝나잖아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어머니. 제발. 그 순간 마옥자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치켜 올라가 있었습니다.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수연의 뺨을 잇는 힘껏 때렸습니다. 찰칵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수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어딜 바락바락 대들어. 마옥자의 목소리가 천장을 찔렀습니다.
근본도 없는 게 기어들어와서 며느리 대접받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밥 해주고 지붕 위에서 재워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괌까지. 마옥자는 수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수연이 비틀거렸습니다. 네 주제의 여행? 여행 갈 시간에 집이나 치워. 그게 내 자리야. 수연은 뺨을 감싼 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줘. 엄마 그만해라는 한마디만. 성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뺨을 맞는 것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민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성은은 손톱을 다듬고 있었고, 성희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수연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버텨왔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가족이라 믿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의사라는 이름을 버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오직 이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어머니의 손바닥이 아내의 뺨을 때리는 동안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울음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옥자는 콧방귀를 뀌며 시누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짐 다 쌌어? 내일 비행기 새벽이야. 늦잠 자지 말고. 네, 엄마. 시누이들이 일제히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준도 커피잔을 내려놓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을 지나치면서도 한 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수연 혼자 남겨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뺨에는 시어머니의 손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뚝뚝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채웠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쑥쑥 드나드는 빈 구멍.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성준 씨.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당신이 내 마지막 가족이었는데.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너머로 성준이 캐리어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을 고르는 옷걸이 소리, 여행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 그 소리 하나하나가 수연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 박씨 집안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캐리어 6개가 줄지어 서 있었고 시누이들은 화장을 마치고 원피스와 샌들로 갈아입은 채 들떠 있었습니다. 언니, 선크림 챙겼어? 괌 자외선 장난 아니래. 당연하지. 나 면세점에서 산 거 있어. 시누이 성은과 성희가 캐리어 앞에서 제잘거렸습니다. 큰 시누이 성미는 핸드폰으로 괌 리조트 사진을 넘기며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습관처럼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어젯밤 거실 바닥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지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뺨에는 아직도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준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깔끔한 린넨 셔츠에 면바지,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휴가를 떠나는 남자의 여유로운 차림이었습니다. 수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성준은 시선을 피하며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택시 불렀어? 공항 리무진 예약했다. 5시 반에 온대. 마옥자가 안방에서 나오며 대답했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새로 맞춘 여행용 모자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커피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커피를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남편 앞에, 시누이들 앞에 6잔. 자신의 잔은 없었습니다. 마옥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수연을 훑어보았습니다. 너 아직도 그 꼴이야? 울었어?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옥자는 혀를 찼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우리 가고 나면 집 안 구석구석 청소해. 냉장고에 남은 음식 정리하고 김치 냉장고도 닦아놔. 돌아오면 확인할 거야. 네, 어머니. 수연의 목소리는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울부짖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빠져나간 텅 빈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그때 안방에서 시아버지 박영호가 나왔습니다. 흰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기고 바람막이 점퍼를 입은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바리바리 짐을 싼 커다란 캐리어를, 다른 손에는 기내용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괌. 내가 괌은 처음이야. 옥자야, 거기 바다 따뜻하다며? 아이고, 영감 당연하지. 따뜻한 정도가 아니야. 열대야, 열대. 마옥자가 활짝 웃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영호는 현관 쪽으로 캐리어를 끌고 갔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현관 턱을 넘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신음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캐리어를 놓은 손이 허공을 더듬더니 뒷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영감, 영감. 마옥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아버지의 몸이 기울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이고 옆으로 쓰러지면서 이마가 신발장 모서리를 스쳤습니다. 캐리어가 쿵 하고 쓰러지며 현관 바닥을 울렸습니다. 아버지. 성준이 달려갔습니다. 시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본능처럼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심장 밑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뇌혈관 질환. 쓰러지기 직전 뒷목을 잡은 동작.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 안면 창백. 수연의 뇌 속에서 수천 번 반복했던 진단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눈을 반쯤 뜨고 있었습니다. 동공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져 있었고 오른쪽 팔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뇌출혈 증상이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2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동공이 쏠리고 그때는 태평양 건너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수연이 외치며 시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의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의사의 손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들리세요? 눈을 깜빡여 보세요. 시아버지의 왼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병원으로 이송해서 수술을 하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성준 씨, 빨리 119에 전화해. 뇌출혈 의심이야. 골든타임이 얼마 없어. 수연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부엌에서 내 어머니 하던 그 순종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간호사에게 지시하던 외과 교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준이 멈칫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뇌출혈이라는 단어가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에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에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수연은 시아버지의 셔츠 단추를 풀어 호흡을 편하게 하고 다리 쪽을 살짝 높여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년아, 뒤통수에 불이 번쩍 켜지는 것 같은 충격이 왔습니다. 마옥자가 수연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뒤로 잡아당긴 것이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시아버지한테 손대지 마. 어머니, 잠깐만요. 지금 응급처치를. 응급처치? 내가. 마옥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은 눈이었습니다. 아까 뺨 맞고 앙심 품었지? 시아버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이 독한 년아. 마옥자는 수연을 밀쳤습니다. 수연이 뒤로 나자빠지며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머리채를 잡혔던 부분이 욱신거렸지만 그것보다 시아버지가 먼저였습니다. 어머니, 진짜로 위험합니다. 뇌출혈이에요. 골든타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닥쳐. 내가 의사야. 대학도 못 나온 게 무슨 뇌출혈을 알아. 그 말이 수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대학도 못 나온 게. 그렇습니다. 이 집안 누구도 수연이 의사였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수연이 세계적인 뇌혈관 외과 전문이라는 사실을. 어머니,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수연이 다시 시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옥자가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양팔을 벌리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영감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둬. 성준아, 인연 좀 잡아. 성준이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119에 연락은 했지만 명절 연휴라 출동이 지연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엄마, 119 불렀는데 명절이라 좀 늦을 수 있대. 뭐? 그럼 어떡해? 마옥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시누이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현관은 울음소리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성준 씨, 지금 시아버지 상태가 급박해. 내가 응급처치만이라도. 수연아, 됐어. 성준이 손을 들어 수연을 막았습니다. 그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괜히 건드려서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려고. 나는. 수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의사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봉인해왔던 그 단어가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묻어버린 그 이름이. 하지만 시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보랏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초가 뇌세포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수연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마옥자가 수연의 팔을 잡았지만 수연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옥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시아버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에 마옥자의 손이 풀렸습니다. 돌아가신다. 그 단어가 마옥자의 광기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였습니다. 마옥자는 다시 수연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물러서. 내가 건드려서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 순간 시아버지의 몸이 한번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가래 끓는 소리가 목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벽에 기댄 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미칠 것 같이 달려가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물리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분, 2분, 3분. 매분마다 시아버지의 뇌에서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도 그랬으니까요. 119 구급대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2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명절 연휴, 도로 정체, 구급대원들이 현관으로 달려왔을 때 시아버지의 의식은 이미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환자 의식 없습니다. 바로 이송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시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올리는 동안 마옥자는 영감영감하며 울부짖었고 시누이들은 서로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수연은 현관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고 20분. 골든타임은 보통 발병 후 60분에서 90분입니다. 하지만 뇌출혈의 경우 초기 처치가 빠를수록 생존율과 회복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지금 놓친 20분은 단순한 20분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뇌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20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막지 않았더라면, 기도 확보와 체위 유지만이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혈압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었더라면, 수연아, 구급대원이 시아버지를 구급차에 싣는 동안 성준이 차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부르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우리 차로 간다. 엄마랑 같이. 수연이 현관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성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따로 와. 뭐? 차에 자리가 없어. 엄마, 성미, 성은이, 성이 다 태워야 하잖아. 5 인승차에 4명이면 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자리는 수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택시 타고 와. 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이래. 성준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마옥자와 시누이 셋이 이미 차에 타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고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빨간 테일램프가 점점 작아지더니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수연 혼자 남겨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있는 뺨을. 수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라진 차를 바라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택시 앱을 열었지만 명절 새벽이라 배차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아파트 정문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대로변에 서서 손을 들었습니다. 차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텅 빈 도로에 가로등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수연의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새벽 공기에 앞치마 하나 걸친 옷차림으로 서 있었으니까요. 캐리어를 쌀 시간도 외투를 챙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 그대로였습니다. 15분이 지나서야 빈 택시 하나가 대로변을 지나갔습니다. 수연이 있는 힘껏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에 올라탄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당에서 서울까지. 명절이라 도로는 비어 있었지만 그래도 40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시아버지의 증상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병, 뒷목 통증, 편측 마비, 동공 이상, 의식 저하, 전형적인 뇌출혈, 그 중에서도 뇌동 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연이 전문적으로 다루던 분야. 세계에서 손꼽히는 실력을 인정받았던 바로 그 분야. 아버지와 같은 병이었습니다.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2년 전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의사가 지금 시아버지마저 살리지 못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살릴 수 있었는데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남편에게, 택시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속도가 붙었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진 지 이미 40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수연은 눈을 감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버텨주세요, 아버지. 시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택시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선 것은 새벽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수연은 택시비를 던지듯 내려놓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 차림으로 응급실 자동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안은 명절 연휴의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급체한 노인, 폭죽에 손을 다친 아이, 과음으로 실려온 중년 남성, 들것과 휠체어가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 안쪽 응급 처치실 앞 복도에서 시어머니 마옥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달려갔습니다. 커튼이 쳐진 처치실 앞에 마옥자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시누이 셋이 서로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벽에 기대어 서서 핸드폰을 쥔 채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성준 씨, 시아버지 상태가 어때? 수연이 다가가자 성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상태가 안 좋대. 너무 늦었다고. 뭐라고?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늦었다. 그 말이 2년 전과 겹쳐졌습니다. 아버지 때도 의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처치실 커튼이 열리며 당직 전공의가 나왔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마옥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영감 어때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전공의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CT 촬영 결과 뇌동 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출혈량이 상당하고 뇌압이 급격히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옥자가 전공의의 가온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전공의는 조심스럽게 마옥자의 손을 풀어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맥류의 위치가 매우 깊고 출혈 범위가 넓습니다. 발병 후 골든타임이 상당히 지난 상태이고요. 저희 신경외과 과장님과 상의했는데 전공의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해도 성공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수술 중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설령 수술을 마치더라도 정상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과장님의 소견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마옥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술 못하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병원이라면서. 수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분께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술을 강행할 경우 수술대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준비. 그 말에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옥자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시누이 성미가 어머니를 붙잡았고 성은과 성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주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연은 한 발짝 떨어진 곳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공의의 말이 머릿속에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 출혈, 출혈량 과다, 뇌압 상승, 동맥류 위치가 깊다. 깊은 위치의 뇌동맥류. 일반적인 신경외과 의사라면 접근이 어려운 위치. 하지만 수연에게는 달랐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수연이 연구하고 개발한 수술 기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존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깊은 위치의 뇌동맥류를 미세연 미경과 독자적인 클리핑 기법으로 접근하는 수식. 그 기술로 수연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수연의 머릿속에서 그 확신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자신이라면 살릴 수 있습니다. CT 결과를 직접 봐야 하겠지만 전공의의 설명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이 수술은 대한민국에서, 아니 아시아에서 수연 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면허도 소속 병원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2년 전 병원을 나온 뒤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수술실에 들어갈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저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전공의들이 길을 비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응급실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은발의 날카로운 눈매, 고든 자세, 걸음걸이 하나에서 범상치 않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그 뒤를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경호원 2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명절에 이렇게 나와주시다니. 시설 점검은 명절에 해야 제대로 보이는 거야. 직원들 고생하는 것도 확인하고. 남자의 이름은 한정우. 대한민국 3대 재벌 그룹사나 종합병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이 병원의 최고 권력자이자 재벌 그룹 창업주의 장남이기도 했습니다. 명절에도 병원을 둘러보는 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한정우가 응급실 복도를 지나는 순간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 머리를 대충 묶고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초라한 모습. 하지만 그 얼굴, 그 눈, 한정우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이사장님? 한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수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출장 중 갑작스럽게 쓰러졌던 그날. 뇌동맥류 파열. 미국 현지 병원에서도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존스 홉킨스에서 달려온 한 명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대수술. 모든 의사가 포기한 그 수술을 성공시킨 젊은 한국인 여의사. 은수연.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 수술 후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얼굴. 한정우는 그 얼굴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퇴원 후 감사를 전하려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은 교수는 이미 병원을 떠난 뒤였습니다. 사직했다는 말만 듣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말만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사람을 풀어 수소문했지만 은수연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3년 동안 찾았습니다.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한정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연은 아직 한정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걱정에 멍하니 서 있었으니까요. 한정우가 수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응급실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은 교수님.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 교수님. 한정우입니다. 3년 전 존스 홉킨스에서 수술받은 환자. 기억하십니까?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정우. 그 이름이 기억의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3년 전 미국 출장 중 뇌동 맥류가 파열되어 실려온 한국인 재벌. 모든 의사가 손을 놓은 그 수술. 12시간 동안 수술실에서 사투를 벌여 살려냈던 환자. 안 이사장님? 맞습니다. 은 교수님. 교수님이 살려주신 한정우입니다. 한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교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은인을 직접 찾아뵙고 감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한정우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교수님 아니었으면 저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멈칫했고 전공의가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3대 재벌 그룹의 이사장이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입은 여자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옥자의 울음이 뚝 멈추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준의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신우이 셋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교수님? 마옥자가 더듬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뭐라고? 저 애가 교수요? 한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옥자를 보았습니다. 실례지만 은 교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며느리예요. 우리 며느리. 며느리요? 한정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가 누군가의 며느리라니.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입고 한정우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한정우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제 시아버지가 뇌동 맥류 파열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병원 측에서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을 내렸는데 한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뇌동 맥류 파열. 자신이 3년 전 겪었던 바로 그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성공시킨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한정우가 비서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직 신경외과 과장을 당장 불러와. 그리고 환자 CT 결과를 가지고 오라고 해. 네, 이사장님. 비서가 뛰어갔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신경외과 과장이 CT 필름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한정우가 수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 교수님, 직접 보시겠습니까? 수연은 CT 필름을 받아들었습니다. 형광등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2년 만이었지만 눈은 정확했습니다. 정교통 동맥 부위에 뇌동 맥류 파열, 출혈이 기저수조까지 확산되어 있었지만 뇌간 압박은 아직 치명적 수준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수술 가능했습니다. 어렵지만 가능했습니다. 자신의 기술로라면 할 수 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응급실 복도에 울렸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수술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신경외과 과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병원 소속이? 존스 홉킨스 신경외과 은수연입니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낸 것은 2년 만이었습니다. 과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은수연. 은수연 교수님? 뇌혈관 미세클리핑 술식을 개발하신 그 은수연 교수님이십니까? 네. 세상에. 과장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의학계에서 은수연이라는 이름은
전설이었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갑자기 사라진 천재 외과의 그 사람이 이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은 교수님이 수술하신다. 수술실 준비시켜. 하지만 이사장님, 은 교수님은 현재 저희 병원 소속이 아니시고 의료법상 내가 책임진다. 은 교수님의 한국 의사면허 확인하고 특별수술 권한으로 처리해. 서류는 내가 다 밀어줄 테니 수술실만 열어. 한정우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3대 재벌의 무게가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뛰어갔습니다. 수술실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한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저야말로 감사해야죠. 은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한정우가 수연의 앞치마를 잠시 바라보더니 비서를 불렀습니다. 수술 가운 준비시켜. 비서가 달려갔고 곧 깨끗한 수술 가운이 수연 앞에 놓였습니다. 수연은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마치 2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껍데기를 벗어내는 것처럼 하얀 수술 가운을 입었습니다. 어깨가 펴졌습니다. 등이 고다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 속에 지치고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 은수연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옥자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신우이들도 성준도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녀 취급하던 며느리가 대학도 못 나왔다고 비웃던 며느리가 재벌 이사장이 90도로 인사하는 세계적인 의사였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술실로 향하기 전 한 번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응급처치실 커튼 너머로 시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 없이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2년 전 살리지 못한 아버지. 태평양 건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수연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익숙한 공기였습니다. 소독약 냄새, 금속 기구의 차가운 광택, 무영 등의 하얀 빛. 2년 만에 돌아온 수연의 전장이었습니다. 수술팀이 준비를 마치고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장갑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이 양손을 내밀어 장갑을 끼웠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에 장갑이 밀착되는 감촉.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메스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2년 만에 잡는 메스. 가볍고 차갑고 정확한 무게. 수연은 수술대 위에 시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영등 아래 창백한 얼굴. 생사의 경계에 선 한 사람의 생명. 수술 시작합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수술실을 울렸습니다. 차갑고 정확한 외과의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술은 10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파열된 뇌동맥류에 접근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깊은 위치에 자리 잡은 동맥류를 건드리지 않고 주변 조직을 박리하는 작업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을 요구했습니다. 수술 중 2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출혈이 급격히 늘어나 혈압이 떨어진 순간 수술팀이 긴장했지만 수연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시간이 지나 마지막 클리핑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니터의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뇌압이 내려가고 출혈이 멈추었습니다. 클리핑 완료. 출혈 통제 확인. 바이탈 안정. 수연이 메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술 가운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10시간 동안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대기하던 의료진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성공입니다. 수연은 수술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해냈습니다. 2년 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는 살렸습니다. 수연의 눈가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마스크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살렸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수술 가운을 입은 채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리자 땀에 젖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10시간의 사투가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2년 동안 꺼져 있던 불꽃이 다시 켜진 눈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마옥자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10시간 동안 복도 의자에 앉아 울고 또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영감이, 우리 영감이 어때? 수연은 마옥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전 자신의 뺨을 때렸던 손, 머리채를 잡아당겼던 손, 근본도 없다고 대학도 못 나왔다고 모욕했던 입. 그 사람이 지금 수연의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의사로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정확한 전달을 위한 목소리. 파열된 뇌동 맥류 클리핑을 완료했고 출혈은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현재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고 뇌압도 정상 범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식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48시간 이내에 의식이 돌아오면 후유증 없이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옥자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살았어. 우리 영감이 살았어. 신우이 성미가 마옥자를 부축했고 성은과 성희가 서로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성주는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천천히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수연아. 성준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고마워. 진짜. 수연은 성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얼굴.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겨진 자신에게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남자. 그런데 지금 그 얼굴을 보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서운함도 사랑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준 씨.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 수술은 끝났어. 후속 관찰은 이 병원 의료진이 맡을 거야. 응, 고마워. 정말. 그리고 할 말이 있어. 수연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주변의 울음소리와 안도의 한숨 사이로 그 낮은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성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순종적이고 지친 아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결심이 서 있는 눈이었습니다. 나 미국으로 돌아갈 거야.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성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들었잖아.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버지 수술이 끝나서 감정이 격해진 거겠지. 좀 쉬고. 감정이 격해진 게 아니야. 수연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성준이 반사적으로 반걸음 물러났습니다. 2년 동안 참았어. 시어머니한테 욕먹고 뺨 맞고 하녀 취급 당하면서 참았어.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버텼어.
이 세상에 나한테 남은 건 당신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2년 동안 목구멍에 걸려있던 말들이 마침내 쏟아져 나오는 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 어머니가 내 뺨을 때릴 때 커피잔 만지작거렸잖아. 시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나보고 택시 타고 오래. 70인분 음식 만들고 밥 한 끼 못 먹는 나한테 잡채가 모자라다고 했잖아. 성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수연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성준 씨. 그 한마디가 복도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성준이 입술을 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반박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옥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수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울음이 그치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눈에는 다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연아, 미국은 무슨 미국이야. 내가 우리 영감을 살렸잖아. 내가 이 집안 은인이야. 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몰라봤어. 제발. 마옥자가 수연의 수술 가운 소매를 잡았습니다. 사흘 전 머리채를 잡았던 그 손이 지금은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조용히 마옥자의 손을 풀어냈습니다. 세게 뿌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의사예요. 어머니가 대학도 못 나왔다고 하신 그 며느리는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신경외과 부교수였어요. 마옥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재벌 이사장의 입에서 들은 말이었지만 수연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다른 무게였습니다. 세계에서 뇌혈관 수술 좀 한다는 의사들이 모인 학회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근본 없다고 하신 그 집안, 제 아버지는 평생 아이들 가르치신 선생님이셨고 저를 세계 최고의 의대에 보내셨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제 전공이에요. 제가 곁에 있었으면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멀리 있었어요. 그 죄책감으로 병원을 나왔고 한국에 돌아와서 당신 아들을 만났어요. 시누이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성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고 성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성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대학도 못 나온 불쌍한 며느리였죠. 식모였죠. 하녀였죠. 그래도 참았어요. 성준 씨가 제 마지막 가족이니까. 그 사람만이라도 내 편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 수연이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날 때려도 방관했고 시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나를 혼자 택시 태워보냈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남편이에요? 복도에 수연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도 멈추어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시아버지 수술은 해드렸어요. 제가 의사니까. 눈앞에 죽어가는 환자를 외면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았으니까. 수연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뱉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을. 하지만 수술이 끝난 지금 저는 제 인생을 찾으려고 해요. 마옥자가 다시 매달렸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제발 가지마. 우리 영감 후속 치료도. 후속 치료는 이 병원 의료진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수술 기록과 주의사항을 모두 전달해 놓겠습니다. 수연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수연이 마옥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마옥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성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혼? 수연아, 잠깐만. 결정한 거야, 성준 씨. 이혼하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수연은 돌아섰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한정우 이사장이 비서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 한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사장님, 수술실 사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고 48시간 이내에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속 관찰 사항은 신경외과 과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연에 대한 깊은 존경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 교수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사장님. 이 수술이 끝난 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마옥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준이 무언가 말하는 소리도. 하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수술실에 서려고요. 한정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미국이 아닌 곳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희 병원에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정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은 교수님의 실력은 제가 몸으로 겪어서 압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저희 병원 뇌혈관 센터를 교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센터장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정우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차기 병원장 후보로 추천하겠습니다. 응급실 복도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센터장, 차기 병원장, 대한민국 3대 재벌 산하 종합병원의 최고 자리를 제안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한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의 생명을 살린 의사에게 보답하겠다는 진심이, 그리고 세계적인 의사를 자기 병원에 데려오겠다는 사업가의 판단이 함께 담긴 제안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은 교수님, 한정우가 한 걸음 다가서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대한민국에 계셔야 합니다. 교수님의 손이 필요한 환자가 이 나라에도 많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복도 저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옥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시누이들이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성준이 벽에 기대어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이 나라에 돌아왔을 때 수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의사를 그만둔 자책, 그리고 박성준이라는 남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박성준이라는 마지막 끈마저 끊어졌지만 대신 다른 무언가가 돌아왔습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 메스의 정확한 무게, 환자를 살려냈을 때의 그 떨림, 의사 은수연, 2년 만에 다시 찾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수연은 수술 가운을 여미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마옥자의 울음소리가, 성준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0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맞는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로 쏟아지는 햇살이 수연의 하얀 수술 가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영호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수술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은 여기가 어디야였고 마옥자는 그 한마디에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의료진은 기적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넘겼음에도 후유증 없이 깨어난 것은 수술 집도의의 실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수연은 병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술 기록을 정리하고 후속 관찰 사항을 신경외과 과장에게 전달한 뒤 병원이
마련해준 당직실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은 수연은 담당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혼 2년, 재산 분할, 협의 이혼을 원한다고. 은 교수님, 결혼 당시 재산 상태가 어떠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 미국에서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존스 홉킨스 부교수 연봉과 수술 수당으로 모은 돈. 결혼하면서 남편 명의 통장에 합쳤습니다. 남편이 재테크를 하겠다고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약 15억입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15억을 남편 명의로 합치셨다고요? 네. 바보 같았죠. 수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년 전에 자신은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 의사를 그만둔 자책감 속에서 성준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맡겨버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결혼 전 특유 재산이라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성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이혼 조건을 이야기하자고. 장소는 병원 근처 카페였습니다. 성준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출근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대기업 상무의 체면이 아버지의 병상보다 먼저인 남자. 수연아. 성준이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이혼은 좀. 생각 다 했어. 결혼 전 내 돈 15억 돌려주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성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15억.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수연은 몰랐지만 성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려워. 왜? 투자를 좀 했거든.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지금 빼면 손해가. 내 돈으로 투자한 거잖아. 내 허락도 없이. 성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자. 변호사한테 서류 보낼 테니까 연락처 남겨. 잠깐만, 수연아. 성준이 손을 내밀어 수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연이 팔을 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지지 마. 성준의 손이 허공에 멈추었습니다. 수연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애원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정리할 건 정리하고 빨리 돌아가야 해. 수연이 일어서려는 순간 성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준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옥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성준아, 그년한테 재산 한 푼도 주면 안 돼. 알았어. 그 돈은 우리 집안 돈이야. 수연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생명을 살려놓았는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의견이. 성준이 전화를 끊고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입에서 나올 말을 수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재산 분할은 안 된다고 하셔. 결혼할 때 합친 돈은 공동재산이고 이혼 사유가 당신 쪽에 있으니까 위자료도 줄 수 없다고. 이혼 사유가 내 쪽에 있다고? 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년 동안 하녀 취급한 게 시댁이고 뺨을 때린 게 시어머니고 방관한 게 당신인데 이혼 사유가 내 쪽이라고? 성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답 대신 커피를 마셨습니다. 마마보이의 정석. 어머니 말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40대 남자의 비겁함이
커피잔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했잖아. 법정에서 보자. 카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수연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정우 이사장이 수연의 이혼 소식을 들은 것은 병원 관계자를 통해서였습니다. 시아버지 후속 진료차 병원을 방문한 마옥자가 병실에서 며느리 욕을 퍼부은 것이 간호사들 사이에 퍼졌고 그것이 이사장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한정우는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은 교수님,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어디지? 대한상사 상무로 재직 중입니다. 이사장님. 대한상사? 한정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대한상사. 한정우의 재벌 그룹과 납품 계약을 맺고 있는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매출의 40% 이상이 한정우 그룹과의 거래에서 나오는 구조. 대한상사 대표이사와 미팅 잡아. 네, 이사장님. 같은 날 한정우는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수연에게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로펌이었습니다. 은 교수님, 이사장님이 보내셨습니다. 비용은 전액 이사장님이 부담하십니다.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인데. 전화기 너머로 한정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은 교수님, 제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데 가만히 있는 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제 변호사들이 도울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수연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사흘 뒤 대한상사 대표이사실. 대표이사 김영태가 식은땀을 흘리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정우 이사장과의 통화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한정우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박성준이라는 상무가 있지? 그 사람의 상무직위가 본인 실력으로 얻은 건지 어머니 치맛바람으로 얻은 건지 한번 조사해 보시지. 그리고 우리 그룹과의 납품 계약 갱신 시기가 고지던데 깔끔한 조직을 가진 회사와 일하고 싶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김영태 대표는 즉시 인사팀에 박성준의 인사 기록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박성준의 상무 승진 과정에서 마옥자가 대표이사 부인에게 로비한 정황, 성과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부서 내 갑질 민원 다수, 실력이 아니라 줄로 올라간 자리였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박성준에게 인사위원회 소집 통보가 내려갔습니다. 같은 시기 한정우의 로펌은 수연의 이혼 소송을 전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결혼 전 수연의 특유재산 15억에 대한 반환 청구, 시어머니의 폭행에 대한 진단서 확보, 2년간의 가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 증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성준이 당황한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대 측 서류를 받아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로펌이 왜 상대방 변호를? 대한민국 5대 로펌 중 하나가 수연의 대리인으로 나서 있었습니다. 성준이 고용한 동네 변호사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박성준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산이 없습니다. 성준의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대 측 증거가 압도적이에요. 결혼 전 특유재산 입증 자료, 폭행 증거, 가사 노동 기여분, 여기에 상대 측 로펌 실력까지 고려하면 합의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성준은 또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옥자의 대답은 변함없었습니다. 한 푼도 안 줘. 그년이 뭘 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마옥자의 고집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박성준은 대한상사에서 직위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 승진 과정의 부정이 확인되어 상무직에서 해임된 것이었습니다. 퇴직금도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마옥자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그동안 대한상사 대표이사 부인과의 친분으로 누려왔던 각종 혜택, VIP 초대, 백화점 상품권, 골프 회원권 등이 일시에 끊겼습니다. 성준이 직장을 잃고 마옥자의 인맥이 무너지자 시댁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합의하자. 성준이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15억 돌려줄게. 위자료도 줄 테니까 소송 취하해줘. 수연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결혼 전 특유 재산 15억 전액 반환, 위자료 2억, 시어머니 폭행에 대한 합의금 별도. 성준의 인감이 찍힌 서류를 확인한 수연은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이혼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한 날 수연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수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더 이상 대충 묶어 올린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하얀 가운, 목에 걸린 세명찰, 은수연 교수 마이너스 뇌혈관 센터장. 한정우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이혼 합의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한정우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나라에도 자신의 손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는 말. 그리고 아버지가 이 땅에 잠들어 계셨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센터장 취임식 날 한정우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병원 대강당에 의료진과 관계자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정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병원에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부교수 출신, 뇌혈관 미세클리핑 술식의 창시자 은수연 교수님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수연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하얀 가운에 실크 블라우스, 정장 바지, 날카로운 지성이 돋보이는 차림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입고 70인분 음식을 만들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학회 발표장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세계를 향해 서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을 위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수연입니다.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2년 전 저는 의사 가운을 벗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제 전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2년 동안 수술실이 아닌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메스 대신 국자를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잊으려 했습니다. 잊으면 죄책감도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수연이 잠시 숨을 고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똑같은 병으로 쓰러지는 사람을 눈앞에서 보았을 때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 않는 것이야말로 죄라는 것을.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빛이 맺혀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환자들을 위해,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를 위해 의사 은수연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한정우가 가장 먼저 일어섰고 의료진이 뒤를 따랐습니다. 수연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한정우가 다가와 악수를 건넸습니다. 은 교수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차기 병원장 후보로의 추천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연은 강당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오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정문함.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계시던 아버지. 아빠, 나 다시 시작해.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게. 수연은 핸드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센터가 있는 층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얀 가운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터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창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수술 스케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첫 수술 예정 환자의 차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의자에 앉아 차트를 펼쳤습니다. 환자 정보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 은수연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 창밖의 햇살이 명찰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은수연 교수 마이너스 뇌혈관 센터장. 그 글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 속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